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이승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도 있고 또 변화하는 세상만큼이나 보험도 진화를 하죠. 보험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들과 또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하는 법 함께 찾아가 드릴게요.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후 아래 나와 있는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투자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설계 원픽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인생설계를 위해서 전문가 세 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영삼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과 재무설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영삼 전문가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설명해 주실 이영삼 전문가님 나와 계셨고요. 두 번째로 서지연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보험 선택을 돕는 서지연 보험 전문가입니다. 네, 현명한 보험 선택을 도와주실 서지연 전문가님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광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장을 확실하게, 설명은 쉽게 보험 전문가 김현광입니다. 네, 보험을 쉽게 설명해 주실 김현광 전문가님까지 인사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보험은요, 바로 암보험입니다. 이영삼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암보험의 필요성입니다. 국내에서 암은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병인데요. 202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한 해 약 25만 명이 새롭게 암 진단을 받았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등이 우리나라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암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암보험을 오늘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의학기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발병률이 여전히 높다는 게 바로 암인데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꼴로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자료와 같이 2022년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약 37.7%로 국민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남성 같은 경우 기대 수명인 80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약 39.6%로 5명 중 2명꼴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인 85.6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약 33.8%로 3명 중 1명이 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었군요. 근데 이 암에 걸리는 확률도 높아졌지만 그래도 완치율도 같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실제 통계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예전처럼 암은 죽음이라는 공식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요. 2023년 국가암정보센터 발표에 따르면 암 진단 후 5년 이상 생존할 확률, 즉 5년 생존율이 전체 평균 72.9%에 달합니다. 그중에서도 유방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90%를 넘는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의학의 발전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암은 살아남을 수 있는 병이 된 만큼 치료비와 치료받는 동안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이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좀 망연자실한 모습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완치율도 높아졌다고 하니까 희망까지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비하는지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사회자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저는 일단 암을 치료하는 과정도 좀 힘들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걱정될 것 같고 또 치료비 부분도 많이 걱정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사회자님과 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암은 진단 직후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비와 생계비에 대한 걱정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으로 기본 치료는 가능하지만 암 치료에 있어 중요한 비급여 수술, 항암약물, 표적치료, 면역치료, 꿈의 암치료라 불리는 중입자 치료 등 비급여 치료 항목은 수가 외 항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신 치료일수록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치료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치료 방법이 있어도 비용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암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암보험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자료를 보시면 암 종류별 평균 치료비가 나와 있는데요.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보험은 암 진단 시 진단금을 지급하고 이 진단금은 치료비로 사용되거나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비, 간병비 등 환자와 가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출에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암보험이 생각보다 넓은 범위를 보장해 주는군요. 근데 사실 이 암이 치료 기간도 꽤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일까요, 이 부분도?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암 치료는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치료가 끝나고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사이 꽤 오랜 시간, 신체 회복 시간도 필요하고 최소 5년까지 정기적인 추적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암보험은 경제적 공백을 메워주는 중요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암보험은 치료비도 보장해주고 또 치료를 받는 동안 생계의 어떤 공백도 메워주는 보험인 것 같은데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암보험은 단순한 진단금 수령을 위한 수단이 아닌 암 치료의 현실적인 재정 구조를 감안할 때 보험은 의료 접근성을 확보를 위한 재정적 기반입니다. 암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며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 면역 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단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 장기 입원 비용, 고가의 항암제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 본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보험은 환자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선택의 폭을 넓히는 재정적 장치로 활용 가능합니다. 그렇겠습니다. 사실 주변에 보면요, 이 경제 활동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경제 활동을 하면서 암을 치료받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생활비 때문에 치료에 좀 전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많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치료에 전념하지 못하시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면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가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치료 비용과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기 때문에 암보험은 질병에 대응하는 전략이자 치료 지속성과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결국에는 치료비와 또 생계비 이 부분을 좀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까지 좀 우리가 암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암보험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순히 암 진단만 보장하는 상품보다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전이암, 표적항암, 면역항암, 중입자 치료 등 고액 치료비를 다룰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비까지 고려해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진단금 지급 조건부터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같은 남성, 여성 생식기암도 소외감이 아닌 일반암으로 100% 보장해주는 상품인지 소외감으로 구분돼 감액 지급되는 건 아닌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진단 즉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구조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구조는 치료의 자유도를 확보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암 진단비 일시급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과 1년에 500만 원씩 10년간 총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이 있다면 첫 번째 예시가 치료제의 선택과 치료 방법 등 여러 가지 자유도를 확보해 주기 때문에 첫 번째 예시가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갱신형은 초반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나중에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 있고 비갱신형은 초반에는 좀 부담되지만 보험료에 변동이 없고 일정 기간, 납입 기간이 끝나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만기 시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비갱신형 보험이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입 면제, 면책 기간, 감액 기간 같은 특약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대로 된 암보험을 준비하기 위한 5가지 팁 알려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여러 가지 팁들 알려주신 것 중에 네 번째 항목, 이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갱신형은 좀 피해라 이런 말이 있던데 네. 맞을까요? 네, 그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저도 비갱신형 보험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60대에서 70대로 고령이신 분들은 보험료가 비싸고 건강상의 문제로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소 보장이나 단기 대비용으로 시기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험을 가입하셨더라도 보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 암보험이 있지만 60대에서 70대이신 분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10년에서 20년 정도만 유지할 생각으로 가입하신다면 이것 또한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막연하게 좀 갱신형은 피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뭐 고령자이신 분들이거나 혹은 서브 개념으로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상황이 부합한다면 갱신형을 잘 선택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비교적 좀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시청자분들께 최근에 갱신형 보험으로 혜택을 받으신 제 고객분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만난 60대 여성분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 처음에는 보험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를 만나시고 많은 설득 끝에 암보험을 준비하셨는데요. 올해 1월 건강검진을 받으시다 유방암 진단을 받으셔서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까지 받으셨는데 이분께서 총 수령한 보험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감액과 면책 없이 진단비와 치료비를 받으셨고 납입 면제 혜택까지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사회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 내시는 한 달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60대시고 또 6천만 원 수령하셨으니까 15만 원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대부분 보험료를 많이 받으려면은 많이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께서 실제로 내시는 월 보험료는 6만 원대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도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갱신형 보험을 적절히 활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께서는 60대시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많으셔서 최대한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갱신형 보험으로 설계를 했고 암 진단금을 6천만 원 설계한 것이 아니라 암 진단금 3천만 원, 암 진단금보다 저렴한 항암 치료비 3천만 원으로 설계해 최대한 보험료를 줄이고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만약 암 진단금 6천만 원으로 설계를 했다면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었겠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사례를 보니까 비싼 암 진단금은 줄이고 또 비교적 저렴한 항암 치료비를 같이 가져가시면서 필요한 부분만 좀 갖추게끔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보험 가입하기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70대, 60대, 70대 분들 그리고 보험료가 부담되어 보험 가입을 기피하셨던 분들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분들과 상담해 보시면 혜택이 좋은 저렴한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늘 설명해 주신 암보험 들어보니까 정말 든든하게 필요한 것만 잘 갖춰서 할 수 있게끔 좋은 팁들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아직 안 갖춘 분들께 조언 하나 부탁드리자면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암이라는 질병을 무서워하면서도 정작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걸려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이런 마음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데요. 충분히 이해하지만 암은 누군가에게만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은 암과 마주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년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나는 치료를 잘 받아 완치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치료비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은 치료 기술이 발전해서 암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병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걸 끝까지 버텨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준비의 핵심이 바로 암보험입니다. 암보험은 단순히 보장만 해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생존 이후의 삶과 치료의 선택의 자유를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그 보험 하나로 고통 속에서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고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저는 많은 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는 암보험 준비로 끝까지 잘 치료를 받아 완치되신 분들도 있었고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다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분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암보험은 늦게 준비할수록 가입이 어려워지고 보험료가 비싸지고 보장은 제한되기 때문에 건강할 때 나이가 조금 더 어릴 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효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암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준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삶이 암과 같은 질병 없이 건강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암보험은 잘 보장받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조기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첫 번째 보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암보험에 대한 정리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험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보험은요, 재가급여 보험이었습니다. 서지연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실 텐데요. 전문가님, 사실 요즘 장기요양 관련 보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어떤 내용들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최근 장기 요양보험은 단순한 노후 대비를 넘어 가족의 돌봄 부담과 재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 상품들이 세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지 많이 망설이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재가급여 보험 외에 유연하게 서비스를 결합해서 쓸 수 있는 복합 재가급여라는 방식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이를 보장하는 보험회사의 상품까지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요즘 고령화가 아무리 진행된다고 해도요, 이 장기 요양보험도 낯설지만 그중에서 복합 재가급여 보험도 정말 어렵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보험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복합 재가급여 보험도 재가급여 보험의 일부 상품이며 가입했다고 무조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및 뇌혈관성 질환 및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면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완료되면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를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본인 부담금 외에 나머지 비용은 공단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나 받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등급 판정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네, 궁금하실 텐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게 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등급 판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자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나뉘며 인지지원 등급은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별도의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등급 판정 현황에 따르면 2024년 4분기까지 등급을 신청하신 분들은 대략 130만 명 정도이며 이 중에서 등급을 받고 인정되신 분들은 116만 명이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신청자 대비 89.5%가 실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현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90% 가까이 되는 비율이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비율이 그래도 판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등급 판정을 이렇게 받게 됐다면 이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재가급여와 또 시설급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또 각각 어떤 급여인지 또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등급에 따라서 가능한 급여 종류가 다른데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로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고요. 3에서 5등급 판정을 받으신 수급자분들만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시설급여는 1, 2등급 수급자분들이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등급의 경우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그 외 지정된 시설에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특별 현금 급여로 지급되는 서비스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네,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집 안에서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밖에서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이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 이 제도가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인 부담금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나라에 안정된 노인 장기 요양 제도가 있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재가급여 서비스나 시설급여 서비스를 사용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장기 요양 1등급 기준으로 시설급여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최대 20%, 재가급여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최대 15%로 평균 월 34만 원가량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0만 원의 지출도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보완 수단으로 복합 재가급여 보험을 준비하시면 추후 노년기에 안정된 생활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생각보다 본인 부담금이 꽤 그래도 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고령이신 분들은 경제활동까지 더 안 하다 보니까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나온 게 복합 재가 서비스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기존 재가보험이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존의 재가급여 보험은 장기 요양 등급 1등급에서 5등급 판정을 받고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중 한 가지 서비스를 이용했을 시에 보험사에서 약속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보험의 형태입니다. 복합 재가급여 보험은 이 서비스 중 두 가지를 사용했을 시에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다만 복지용구는 제외됩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사회자님 혹시 노치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노인분들을 위한 유치원의 줄임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아침에 아들을 등교시킬 때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원시키는 차보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주간 보호센터 이동차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처럼 초기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낮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간호사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분들의 돌봄을 받는 곳이 주야간 보호센터 또는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는데요. 저희 사회자님이 말씀해주신 노치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주간에는 노치원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추가로 월에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등 재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받으시게 되면 한 달에 2가지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복합 재가급여 서비스를 사용한 셈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노치원과 재가급여 이 2가지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복합 재가급여 보험이다. 이렇게 좀 알 수 있었는데요. 사실 2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받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도 높아질 것 같아요. 보험에서는 얼마 정도 지급을 해주죠? 네,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생활비처럼 지급됩니다. 기존의 재가보험은 한 가지 서비스만 사용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되는 보험금도 최대가 50만 원이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기존 재가급여 보험과 복합 재가급여 보험 그리고 아무런 보험을 준비하지 않은 채 노인 장기요양 보험만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의 본인 부담금을 제시해 놓은 표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4등급 판정 후에 재가급여 서비스를 한 가지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대략 월 20만 원 정도가 발생되고 2가지의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가정하면 대략 월 4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장기요양보험도 2가지 서비스를 이용했다라고 하면 똑같이 월 4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되겠죠. 재가급여 보험에 가입해서 월 50만 원씩 수령하신 분은 본인 부담금 제외하고도 30만 원의 차익이 발생되고 복합 재가급여 보험에 가입해서 월 150만 원씩 수령하신 분은 본인 부담금 제외하고도 월 110만 원의 차익이 발생되죠. 반면 아무런 보험도 준비 안 하신 분은 본인 부담금은 그대로 본인 지출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복합 재가급여 보험이 월 지급되는 금액도 크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도 100만 원 이상의 차입금이 발생되어 제2의 연금보험이다라고 불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표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은 복합재가급여 보험으로 가입했을 때 더 유리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급되는 보험금이 좀 많다 보니까 보험료도 그만큼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보험료를 궁금해 하실 텐데 그 전에 혹시 사회자님은 노후에 100만 원가량 연금으로 꼬박꼬박 수령하신다라고 하면 네. 지금부터 연금 저축을 얼마나 하셔야 할까요? 한 달에? 그래도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 이영삼 전문가님과 김영강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한 7, 8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납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연금으로 100만 원 이상 받는다라고 하면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가량은 납입을 하셔야 할 텐데요. 연금은 많이 저축할수록 많이 받는 게 연금이다 보니 실제로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은 따로 준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복합 재가급여 보험이 제2의 연금보험이다라고 안내해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저렴한 가성비 때문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복합 재가급여 지원금 150만 원 기준으로 30년 납 종신 만기, 40대, 50대 남자분은 월 2만 원대로, 60대 남자분들은 월 4만 원대로 준비 가능합니다. 70대는 복합 재가급여 지원금이 1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20년 납입으로 준비할 시 6만 원대입니다.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 보험료가 조금 상향되는데요. 40대, 50대 여자분들은 월 2, 3만 원대로, 60대는 월 5, 6만 원대로 준비 가능합니다. 여성분도 70대는 복합 재가급여 지원금은 1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20년 납입으로 준비할 시 월 9만 원대입니다. 예시표와 같이 준비 시점이 빠를수록 보험료 부담은 훨씬 적습니다. 또한 복합 재가급여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 요양 등급 1등급에서 5등급 판정을 받을 시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됩니다. 이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종신토록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사의 제도입니다. 납입 기간을 30년으로 설명드린 이유도 이와 같은 장점을 활용하시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사회자님은 월 50만 원 이상씩 내시고 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월 5만 원씩 내시고 연금처럼 생활비를 150만 원씩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되는데요. 적은 금액으로 납입하고 큰 금액으로 보장받는 게 이 보험의 가성비입니다. 실제로 3년 전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도 경증 치매로 인해 장기 요양 등급 5등급 판정을 받으시고 방문 요양을 받으셨었는데요. 요양보호사가 목욕까지는 해주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이 직접 외할머니의 목욕을 해드리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복합 재가급여 보험이 있었더라면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을 적절히 활용하여 외할머니의 좀 더 안정적인 노후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복합 재가급여 보험으로 미리 제2의 연금보험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제2의 연금보험이다.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근데 지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저희가 좀 신청 방법은 따로 어떻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공단에서는 통합 재가 서비스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운영하는 통합 재가 서비스와 민간보험의 복합 재가급여는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장기 요양 등급 판정 후에 복합 재가를 운영하는 지정 장기 요양 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기관을 방문하시면 전문 케어 매니저가 전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시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2025년 3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재가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힌 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이 기관이 늘어나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좀 다행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주의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듯이 복합 재가급여 보험은 재가 서비스 중 복지용구 구매 및 임대는 제외된다는 점, 그래서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꼼꼼하게 확인 후 복지용구 구매 특약을 같이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장기 요양 등급을 유지하다가 등급이 탈락되면 보험사의 보장도 그 즉시 종료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재가급여 특약, 시설급여 특약, 복합 재가급여 특약, 주야간 센터 보호 특약 등 보험사별로 특약 및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꼭 비교하셔서 나와 가족에게 맞는 상품으로 가입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에 대한 대비는 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또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복합 재가급여 보험처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신다면 가족과 본인 모두를 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두 번째로는 든든한 노후 대비가 가능한 재가급여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 정리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주제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무엇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주제는 종신보험입니다. 김현광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보험은 종신보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이나 사고로 들어가는 치료 비용을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해 놓으시지만 사망보험은 보험료도 비싸고 단순히 내가 죽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준비를 안 해 놓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제가 받지 못하더라도 100%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장성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등 이런 질병들은 안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사망은 시기가 다를 뿐 그 누구에게도 찾아오죠. 누구나 찾아오기에 누구나 다 제대로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주제를 종신보험으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사망 보장을 넘어 가족의 생계, 노후 대비, 상속 대비까지 종신보험이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결혼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자녀도 2명이 있습니다. 사실 미혼일 때는 저도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가 없었는데 자녀를 낳고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제가 혹시라도 사망했을 때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들어가는 생활비와 교육비 이런 부분들을 배우자 혼자 부담해야 되는 현실이 가장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런 부분을 채워주는 게 종신보험의 가장 핵심 목적이에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원이 사라졌을 때 종신보험금은 남은 가족이 생활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 기반이 됩니다. 특히 저와 같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정일수록 더욱더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 지정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전에 지금 수익자 보정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지정을 안 하더라도 법적 상속인이 지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꼭 이 지정을 하는 게 좀 중요한가요? 네, 종신보험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익자 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수익자 지정이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계약서상의 수익자에게 바로 지급을 하지만 수익자가 없거나 불명확할 경우 법정 상속인의 기준으로 분할되면서 분쟁의 소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인의 범위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를 보시면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엔 동일 비율로 나눠 가지게 되고요. 2순위는 부모와 배우자,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즉 1, 2, 3순위가 모두 없을 경우에 해당하죠. 그리고 배우자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는데 생전 생활을 함께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공동 승계자보다 1.5배 더 많은 몫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겨진 자산이 1억 원이고 자녀가 2명이 상속인이라면 1.5대 1대1 비율로 배우자는 5천만 원을, 자녀는 각각 2,500만 원씩 받게 되는 거죠. 네, 법적 상속인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수익자 지정을 안 했더라면 번거로움과 또 법적 분쟁도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것 같거든요. 꼭 이 절차를 통해서 좀 받아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꼭 분쟁 문제가 생겨서라기보다는 자녀들이 미성년자라면 배우자에게 수익자 지정을 놓게 되면 여러한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바로 배우자에게 지급되니까 자녀들의 교육비나 생활비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혹 자녀들이 성인이면 상속을 해주시고 싶으신 자녀한테 수익자 지정을 해놓으면 되는 거고요. 네, 중요성을 계속해서 알아갑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이거는 실제로 저와 만났던 고객님 중 한 분의 사례입니다. 50대 여성분을 만났었는데 이분이 이혼을 하셨고 다른 분하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어요. 그러다 지인 설계사의 권유로 남자분 앞으로 종신보험을 하나 가입을 하게 됐고 5년 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자분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여성분은 장례도 다 치르고 자연스럽게 종신보험에 대한 청구도 진행하게 된 거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이 두 분은 지인 설계사의 권유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해줬겠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사실은 수익자 지정을 안 해놓게 되신 거예요. 남자분은 전 배우자 그리고 전 배우자의 사이에 자녀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혼인신고를 했다 한들 사실
그리고 자녀와 사망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받는 상황인 거죠. 결국 수익자 지정을 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 배우자의 사이에 있는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자인 전 배우자가 수령을 하게 됐고요. 보험료 납입도 이 두 분이 하셨는데 사망보험금은 엉뚱하게도 제3자가 받게 된 거예요. 이처럼 수익자 지정은 종신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직접 사례를 들어보니까 이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말 억울한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에서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종신보험을 연금으로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종신보험을 가입하시고 시간이 지나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되었다면 사실 내가 죽어서 남겨질 돈보다는 앞으로 내가 써야 될 돈, 즉 노후 대비가 걱정되는 시기가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럴 때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문가님, 제가 알기로는 이 연금 전환 특약이 있는 종신보험들만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연금 전환 특약이 있는 종신보험들만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사망금 유동화 방안이라고 하셨는데 처음 들어봅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이 뭐냐면 보험사가 아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시행을 하고요.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본인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일지라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신청 조건이 좀 따로 있을까요?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만 맞춰진다면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져야 하고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 납입 기간 5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신청 시점에 보험 계약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변액 종신이나 금리 연동형 종신 혹은 단기납 종신보험 등 일부 상품과 9억 원 이상의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이 그래도 좋은 제도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좀 지급되는 건지도 알아봐야겠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40세에 가입해서 매월 15만 1,000원씩 20년 동안 납입을 했고요. 사망보험금은 1억 원 정도인 계약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70%를 유동화하고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면 65세부터는 월 평균 18만 원, 80세부터는 월 평균 2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월 지급액은 최소 납입한 월 보험료 이상이 되고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 남은 3천만 원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이렇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까지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노후 대비를 하시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거 최신 소식이라서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그럼 근데 전문가님, 이 가져오신 표를 확인해 보면요. 사망보험금 70%를 유동화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70%의 비율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변동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정해진 비율은 아니고요. 예시를 들다 보니까 70%를 가정했는데 최대 90%까지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망보험금 비중을 많이 남기시고 싶으시면 낮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연금 수령액을 높이시고 싶으시면 최대 90%까지 설정하면 되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주제에 맞게 연금형에 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서비스형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연금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 종신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정리해 보자면 종신보험은 본인의 노후 대비까지도 가능하고 또 사망할 경우에는 가족들의 생계 대비책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사망보장 중심으로 가족을 지키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요. 나중에는 노후생활자금으로 전환해서 직접 활용하는 자산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입하신 종신보험에 혹은 앞으로
가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중도 인출이라는 기능도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중도 인출이란 일정 기간을 납입하셨다면 중간에 납입했던 돈의 일부분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고 추후에 자금이 생겼다면 인출하여 사용했던 금액을 다시 넣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약관 대출과 달리 이자를 내지 않고 필요 자금을 적절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기능이에요.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망 보장에 이어서 연금까지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또 하나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일까요? 요즘 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상속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잖아요. 우선 상속세 세율과 공제 항목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세율은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고요.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자녀 1인당 5천만 원, 일괄공제 5억 원 정도로 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이 5억 원에 미치지 않을 경우 선택하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은 좀 말로만 들어서 설명이 좀 제대로 이해가 잘 되진 않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좀 적용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상속인일 때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상속 재산은 1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상속인은 배우자 1인과 자녀 1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이 5억 원을 넘지 않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 일괄공제 5억 원으로 선택을 하고요. 배우자 공제 5억 원까지 공제를 받으신다면 10억 원 전액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0원이 되고요. 네, 지금 예시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1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유산으로 남겨도 지금 상속세가 0원인 건데 그러면 사실 종신보험을 좀 대비책으로 만들어두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물론 위와 같은 예시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만약 상속인이 자녀 한 명이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되지만 배우자 공제 5억 원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5억 원이 적용되고요. 상속세는 수천만 원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아, 네. 배우자 부분을 저희가 좀 놓쳤네요. 결국에는 배우자의 유무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유산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을 받기 전 상속세를 먼저 국가에 납입을 해야 유산 상속을 해주기 때문에 골칫거리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이 대부분인 경우엔 막상 상속세를 내야 할 때 현금이 부족해서 유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때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미리 준비를 해두셨다면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나오는 현금성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고 특히 수익자를 지정해 두셨다면 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시간까지 좀 단축시킬 수 있다 보니까 오래 걸리지도 않겠죠. 그러네요. 지금 사실 상속은 자산가한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 가족도 지키고 또 자산의 이전까지 가능한 든든한 대비책이 되겠네요. 네, 뭐 본인의 얼만큼의 재산을 상속하냐에 따라 그 준비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상속 계획의 한 축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신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까지 지키는 든든한 보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오늘 저희가 마지막까지 제공해드린 정보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지혜롭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보험이었던 종신보험도 화면을 통해서 정리 만나보겠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투자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